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셉 레비입니다. 저는 나이 많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쓰라린 감정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라디오처럼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존재인 양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모두가 웃는 농담에 당신만 웃지 못하고 웃어야 할지 자리를 떠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는 상황. 젊은 시절에는 논쟁에 뛰어들고 내 주장을 증명하려 애쓰고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하지만 제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옆에 앉히시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심리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지혜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수세기 동안 검증된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할아버지의 7가지 규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법칙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품위를 잃지 않고도 무례한 사람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처음 6가지 규칙은 도구, 말하자면 벽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7번째 비밀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깨달음 없이는 다른 모든 조언들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밀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규칙은 새는 양동이의 법칙입니다. 이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이 규칙은 여러분의 신경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털어놓거나 공통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 대한 특별한 신뢰의 표시라고 착각합니다. 비밀을 들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에 대해서도 험담을 할 것입니다. 마치 새는 양동이처럼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신의 비밀도 절대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남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 상대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셈입니다.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면 그 사람은 방금 비난했던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말하거나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퍼뜨려서 당신이 역겨움을 느낄 정도로 만들 겁니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화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듣는 순간 그 주제를 차단하세요. 무례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추악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훈을 아주 오래전에 18살 생일도 갓 지난 어린 시절에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항상 예의 바르고 미소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분에게 천을 재는 동안 그 손님은 우리 이웃인 구두 수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지만 도끼가 가득한 목소리로 구두 수성공이 술을 마시고 빚이 머리카락보다 많고 아내가 곧 그를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입을 벌리고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몇 번이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해사부했는데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남들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돌아섰고 이제 우리가 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왜 내 머리를 쓰레기통처럼 쓰게 내버려 뒀니? 저는 당황해서 그저 대화였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험담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은 네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존중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는 네가 그런 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해 본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받아들였지. 이제 그는 네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건 내일이면 그 사람이 온 마을의 늙은 레위의 손자가 믿을 수 없는 수다쟁이라고 소문을 퍼뜨릴 거라는 뜻이지. 네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날 이후로 누군가 내게 험담을 하려고 하면
나는 항상 할아버지와 그 쓰레기통을 떠올리며 재빨리 화제를 날씨나 사업 이야기로 바꿉니다. 두 번째 규칙은 유리벽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만연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수백 년 전에도 존재했던 상황이죠. 바로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마치 유리벽처럼 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보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 화면이 그 원인이지만 과거에는 신문, 창밖 풍경, 자신의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혹은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 시선 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자신의 가치 없다는 느낌과 연결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생각, 영혼의 일부를 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자신의 휴대폰이나 머릿속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상대방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손짓 발짓을 하고 농담을 하거나 이 벽을 뚫고 상대방의 주의를 다시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인 단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무관심한 얼굴 앞에서 당신이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면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내 말을 들어줄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해. 나는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관심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해. 이것은 파괴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은 쫓아내려고 해도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는 성가신 파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리벽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관심을 소리쳐 이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닫힌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당신의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억지로 주머니에 쑤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칙을 단호하고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대화 상대방의 눈빛이 흐릿해지고 부적절하게 헛기침을 하거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꺼내 뉴스피드를 스크롤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말을 멈추세요. 그냥 멈추세요. 문장을 끝내지 마세요. 단어 중간에 말을 끊으세요. 완전한 침묵을 만드세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한숨을 쉬거나 눈을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말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일에 집중하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한 모금 마시거나 냅킨을 정리하세요. 이 침묵은 어떤 소리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유리벽을 쌓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라디오가 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는 눈을 들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을 들어줄 때만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허공에 대고 말할 만큼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자, 이제 저에게도, 제 할아버지에게도, 하지만 제 어머니 쪽 삼촌인 솔로몬 삼촌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재단사였고 게다가 황금손을 가진 명장이어서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삼촌은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은행가의 아들인 아주 부유한 고객이 그의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버릇없고 오만했으며 온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예복을 맞추러 왔습니다. 솔로몬 삼촌은 치수를 재고 재단, 원단, 옷깃 디테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양복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은행가는 끔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침 신문을 들고 왔고 솔로몬 삼촌이 영국산 양모 재단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 페이지를 바스락거리며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고 삼촌의 질문에는 대충 그래요? 또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할 뿐 장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삼촌은 안감, 단추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신문 기사로 가득 찬 벽뿐이었습니다. 다른 재단사였다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사장님, 이 원단 좀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결국 그 주문은 비싼 것이었고
누구도 그런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하던 도중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줄자를 깔끔하게 접고 분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손님에게서 물러나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에 읽던 토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업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 분이 지나고 또 한 분이 지났습니다. 재단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옷감에 손대는 느낌도 없자 젊은 은행가는 마침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재단사가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봐요. 젊은이가 항의했습니다. 잠든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왜 일을 멈춘 거죠? 저 시간이 없어요. 솔로몬 아저씨는 천천히 책에서 눈을 들어 안경을 고쳐 쓰고는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말썽꾸러기 학생인 것처럼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을 멈춘 게 아니네. 젊은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세.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발끈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아니네. 솔로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자네의 몸과 신문뿐이야. 자네는 여기 없어. 그리고 나는 텅 빈 공간에 양복을 만들 줄은 모르네. 양복은 사람에게 맞춰 만들어야 하니까. 자네가 이 방에 완전히 돌아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지. 지금은 읽게. 방해하지 않겠네. 젊은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마치 진홍색 벨벳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싶었지만 늙은 재단사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눈빛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 앞치마를 두른 이 겸손한 유대인이 자신보다 더 높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행가는 말없이 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고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벽의 법칙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당신을 배경소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는 특권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벽을 쌓고 마음을 닫는다면 그 벽에 머리를 부딪히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벽을 허물고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세 번째 규칙은 남의 접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규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귀에 주입된 독소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본보기로 제시되었는지 기억해보세요. 미샤는 얼마나 잘 먹는지 봐라. 사라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봐라. 내 엄마 친구 아들은 벌써 매니저가 됐잖아.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의 접시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몫을 남과 비교하도록 배웠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리의 삶은 연습이고 진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끔찍한 감정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허담 남의 접시. 규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남이 무엇을 먹는지 보면서 당신의 저녁 식사 맛을 평가하지 마세요. 남의 접시를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의 음식은 식고 맛을 잃습니다.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남의 것이 더 크고 더 맛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고 당신의 운명을 파괴하는 신기루입니다. 왜 이 규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질투와 비교는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당신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훔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정확히 5분 만에 사라집니다. 당신의 기쁨은 도둑 맞았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갑자기 비좁은 오두막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벽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창문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선이 바뀐 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이러한 열등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대로 살게 만듭니다. 모두가 달리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마라톤을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없고 실제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사서 당신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남의 접시 규칙은 마치 독에 대한 해독제처럼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성공했다는 생각에 질투나 씁쓸함을 느끼는 순간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저건 저 사람의 접시야. 그 접시에 후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목에 걸릴 만한 뼈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그저 보기 좋은 음식만 볼 뿐이야. 내게는 나만의 접시가 있고 내 임무는 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야. 비록 작더라도 자신의 길, 자신의 속도,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비극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시도록 제 어린 시절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쉬였습니다. 그는 밝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고 시계부터 낡은 수레까지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쉬는 훌륭한 목수였습니다. 그가 나무 조각을 손에 쥐면 마치 나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대로 보물처럼 물려주는 아름다운 탁자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작업장과 사랑하는 아내 로사, 그리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신선한 나무 냄새와 양배추 파이 냄새가 났습니다. 허쉬는 이웃집에 보리스라는 남자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보리스는 재판매, 무역, 그리고 이젠 어딘가 수상한 어음거래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공중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리스는 값비싼 마차를 타고 다녔고 그의 아내는 모피를 입었으며 저녁에는 그들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허쉬는 이웃집 창문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의 밥그릇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숨만 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나를 좀 봐. 나는 톱밥투성이에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아파 죽겠어. 그런데 저 보리스는 지갑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왕처럼 살고 있잖아. 내가 바보인가 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봐. 저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허쉬, 자네는 장인이야. 자네가 만든 의자는 우리 모두보다 오래 갈 거야. 그게 자네의 강점이야. 하지만 비교라는 독이 이미 그의 피에 스며들었습니다. 허쉬는 목수라는 직업이 수치스럽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리스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작업장을 버리고 수년 동안 모아온 훌륭한 도구들, 끌과 대패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웃처럼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물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옷감을 한 묶음 샀습니다. 허쉬는 보리스처럼 영리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재능도 약탈적인 기질도 없었습니다. 그는 첫 거래에서부터 속았습니다. 그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엄청난 돈을 빌렸지만 또다시 상한 물건을 사서 손해를 봤습니다. 2년 만에 헤르시는 20년은 늙어버렸습니다. 명랑했던 그는 신경질적이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아이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자신을 미워했지만 성공한 이웃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슬프지만 교훈적입니다. 어느 날 밤 경찰이 이웃 보리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사기와 절도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집은 압수당했으며 가족은 수치심을 안고 세상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헤르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아름다운 접시에는 썩은 음식과 감옥의 묽은 죽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헤르시는 일주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요셉, 나는 그의 삶을 보며 동화 같다고 생각했어. 남의 것을 훔치려다 내 접시까지 깨뜨렸지. 내 작업실도 잃었고 마음의 평화도 잃었어. 환상을 쫓다가 행복했던 몇 년을 잃어버렸어. 나는 목수야, 요셉. 그저 목수일 뿐이야. 그게 내 황금 접시였는데 나는 그걸 진흙 조각으로 여겼어. 헤르시는 어렵게 다시 목수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의 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영원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의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무대만 보고 무대 뒤는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더 화려하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접시를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을 먹으세요. 그러면 어떤 훔친 과자보다 더 달콤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영원한 거지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소리 없는 침묵입니다. 이 규칙은 무례함, 버릇없음, 그리고 당신을 자꾸 하찮게 느끼게 하려는 사람들이 던지는 끈적거리는 불편한 질문에 대한 방패입니다. 당신도 분명 이런 느낌을 알 것입니다. 동료든 먼 친척이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든 갑자기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또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또는 해고당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 안에서 교활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지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은 일 때문에 바빠서요.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쪘어요. 곧 살을 뺄 거예요. 라고 얼버무리며 말을 더듬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침묵을 깨기 위해 서둘러 말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까봐, 침묵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무례한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는 것은 스스로를 피해자 위치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네, 당신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 저는 당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제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비밀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경계를 설정할 자격이 없다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는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편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힘이라는 규칙은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규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뜨거운 석탄을 덥석 잡으려 하지 마세요.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멈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멈추세요. 즉시 대답하지 말고 아첨하는 미소를 짓지도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마치 신기한 곤충을 관찰하듯이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그 침묵을 유지하세요. 1초, 2초, 3초, 5초. 그 짧은 순간에 분위기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바라볼 때 그 스포트라이트는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향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대답을 기다리다가 초조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은 공중에 맴돌며 어리석고 부적절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무례함은 모두에게 명백해집니다. 상대방은 안절부절 못하며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시선을 피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침착하게 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묻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화제를 바꿀 때까지 계속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한 놀라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르타 부인이었고 우리 마을에서 음악 레슨을 했습니다. 그녀는 드물게 고상한 품위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낡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편이 어려워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방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궁궐의 주인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베르타 부인은 자신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부잣집 딸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모였는데 모두 금과 벨벳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정육점 주인의 아내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몸집이 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였죠. 그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교사인 베르타 부인이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고상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적이 흐르자 이 정육점 주인의 아내는 온 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당신은 재능이 뛰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왜 아직도 그 낡은 드레스를 입고 다니세요? 당신의 재능이 그렇게 값싼 건가요? 5년 동안 새 옷 한 벌 살 돈도 못 벌었다는 말인가요? 홀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두들 베르타 부인이 울거나 도망치거나 아픈 어머니나 빚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의 아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생님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르타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식탁에 내려 놓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신을 모욕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고 주의 깊게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정육점 주인의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가 흘렀습니다. 정육점 주인의 아내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젤리처럼 끈적해졌습니다. 창가에서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정육점 주인의 아내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 차분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아래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했는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을 때 베르타 부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부드럽고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부인, 제가 생각 중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답을 듣고 싶어서였나요? 아니면 모두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싶어서였나요? 이것은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일격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의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을 헐떡이며 그냥 물어본 것뿐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베르타 부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멈춤과 한 번의 질문으로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드레스는 낡았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하군요. 식탁에서의 대화는 다시 이어졌지만 아무도 정육점 주인의 아내를 더 이상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르타 부인에게는 주인장이 직접 깊은 존경심을 담아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동요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대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가장 좋은 방어는 침묵과 똑바로 응시하는 시선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규칙은 선물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정의 중간 지점, 제가 선물을 되돌려주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이 규칙은 특별한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은 주먹으로 공격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서 적은 훨씬 더 교활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다른 손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단검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꽃향기를 맡는 동안 그들은 당신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칭찬, 달콤한 말 속에 독이 숨겨진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을 수백 번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예쁜 드레스네요. 하지만 엉덩이가 너무 커 보여서 아쉽네요. 또는 승진하셨다고요. 축하해요. 아마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서 당신을 뽑았나 보네요. 운이 좋으시네요. 아니면 이런 고전적인 말, 나이에 비해 정말 똑똑하시네요. 또는 정말 잘 해냈네요. 당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세요. 먼저 칭찬을 듣습니다. 예쁜 드레스, 승진, 똑똑하다는 말.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망설임 없이 그들은 문장의 두 번째 부분, 즉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의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칭찬을 들었으니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동시에 모욕을 당했으니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삼키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모욕당한 기분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이라는 벌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 그리고 이 드레스는 정말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이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지도 몰라. 그저 우연일 뿐이야. 그런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 스스로를 이류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동시에 발로 차는 걸 용납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대해도 괜찮아.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어떤 관심이든 받아들일게. 선물을 되돌려주는 규칙은 이렇습니다.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선물은 절대 받지 마세요. 벌레가 들어있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빨갛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파리와 고기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침착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말의 첫 번째 밝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어두운 부분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무례하게도 소리를 지르면서도 아닌 마치 불필요한 물건처럼 말이죠. 마치 더러운 냅킨을 건네받은 것처럼 그냥 테이블 위에 다시 놓는 겁니다. 이 규칙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독약을 삼키는 것을 멈추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이런 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수동적 공격에 면역이 됩니다.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칭찬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닿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 할아버지가 아닌 제 옛 음악 선생님인 바인슈타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바이올린 연주는 돌멩이조차 울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두꺼운 렌즈에 안경을 썼으며 항상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그로스만이라는 부유한 후원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술 후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술가들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으면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가의 존엄성까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로스만은 큰 연회를 열고 바인슈타인 선생님을 초대하여 손님들을 위해 연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인슈타인 선생님은 신들린 듯 연주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협주곡을 연주했죠. 활이 공중에서 멈추자 홀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브라보를 외쳤고 숙녀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인슈타인 선생님은 서서 절을 했고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로스만이 와인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서 포크로 유리잔을 세게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애하는 와인스타인 씨,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작고 볼품없는 마치 겁먹은 참새처럼 생긴 남자가 바이올린에서 그토록 강력한 소리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렇게 왜소한 몸에 어떻게 저런 재능이 깃들어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홀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전형적인 뒤통수치기였다. 그로스만은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곧바로 음악가의 외모를 비하하며 그를 가련하고 볼품없다고 깎아내렸다. 모두들 와인스타인이 침묵할 거라고 예상했다. 어쨌든 그로스만이 그날 저녁 연주비를 지불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돈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모욕을 삼킨다. 하지만 와인스타인 씨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러자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그는 작은 참새가 아니라 거인처럼 보였다. 그는 그로스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정중하게 미소를 짓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로스만 씨, 제 연주에 대한 높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제 음악이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해드렸다니 기쁩니다. 그리고 제 몸과 외모에 대해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물건을 돌려주는 듯한 부드러운 손짓으로 말을 이었다. 그 판단은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키보다 당신의 교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으니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로스만은 와인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다. 그는 감사나 당황함을 예상했지만 자신의 비난이 이렇게 우아하게 단 한마디의 무례한 말도 없이 되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와인스타인은 재능에 대한 칭찬은 받아들였지만 외모에 대한 모욕이라는 선물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는 자신이 볼품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단지 그 정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그날 저녁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로스만 씨는 오히려 가련해 보였고 작은 바이올리니스트는 왕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떠났다. 이것이 바로 이 규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하고 있네요. 다만 손이 좀 못생겼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제 성공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에 대한 이야기는 불필요하네요. 그 의견은 당신 스스로 간직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꽃은 받고 뱀은 준 사람의 손에 남겨두는 것이다. 뱀이 당신이 아닌 그들을 물게 하라. 6번째 규칙은 왜곡된 거울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제가 왜곡된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6번째 법칙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법칙은 평범한 거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지적한 단점 때문에 자신에게서 결점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법칙은 가장 교활한 형태의 무례함, 즉 마치 관심이나 단순한 관찰인 것처럼 가장한 외모, 건강 또는 상태에 대한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햇살이 비치고 팔에는 힘이 넘치고 다리는 가볍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데 갑자기 동료나 이웃,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 당신을 곁눈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아픈 거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고 피부도 칙칙해 보여. 또는 겨울 동안 살이 많이 쪘네. 걷기도 힘들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당신의 기분은 망쳐집니다. 거울로 달려가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말 다크서클이 있네. 옆구리에 살도 쪘네. 5분 전만 해도 세상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 안에 배신자, 즉 자신의 가치 없음을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내가 안 좋다고 했으니 나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외모에 대해 불쾌한 말을 할 때 그들은 당신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내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지만 자신의 두려움, 질투, 노화, 그리고 불만을 봅니다. 그들은 왜곡된 거울입니다. 놀이공원에 왜곡된 거울 앞에 서서 몸이 뚱뚱하거나 구부정하게 보인다고 해서 비만이나 척추측 만증 치료를 받으러 의사에게 달려가지는 않잖아요. 거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왜곡된 거울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의 말을 믿는 걸까요? 행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추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속으로 기분이 나쁘고 너도 기분이 나빴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아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가차없이 왜곡된 거울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얼굴, 몸매, 나이에 대한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네,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라거나 조명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거울이 진실을 말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왜곡된 시선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거울이 깨졌고 당신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규칙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제 어머니의 여동생이자 제 이모인 골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다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은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것처럼 풍만한 몸매였지만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파이를 구웠고 결혼식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노래를 불렀고 웃을 때는 유리잔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골다는 삶을 사랑했고 삶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피라 부인이었습니다. 피라 부인은 골다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건조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모든 것에 영원히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항상 어딘가 아프다고 했고 햇볕은 너무 강하고 아이들은 너무 시끄럽게 울고 물가는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피라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자신보다 5살이나 많고 20kg이나 더 나가는 골다가 행복을 발산하는 반면 자신은 분노로 시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계단이나 마당에서 골다를 만날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짓고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골다, 오늘 숨이 너무 가쁘네. 심장에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살이 찌면 아주 위험해. 뚱뚱한 사람들은 자다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 몸조심해야 해. 얼굴이 빨개. 뇌졸중 전조 증상 같아. 처음에는 골다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피라는 끈질겼습니다. 매일 새로운 흠을 찾아냈습니다. 골다, 이 드레스는 너를 너무 늙어 보이게 해. 할머니 같아 보여. 골다, 다리가 부었네. 신장병이야. 봐, 발목 대신 통나무 같잖아. 골다, 어제 너무 크게 웃었잖아. 신경질적인 거야. 눈빛이 이상했어. 그리고 활짝 피어있던 제 이모 골다는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거울에서 나온 독이 그녀의 혈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색 옷을 입지 않고 다리 대신 통나무처럼 보이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회색의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크게 웃는 것도 멈췄습니다. 심장병, 신장병, 간 질환 등을 찾아다니며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은 소처럼 건강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골다는 의사들이 아닌 피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왜곡된 거울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셉 피라는 겉모습만 보는 거야. 그녀는 나에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였고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큰 명절날 우리 가족 모두가 마당에 있는 커다란 식탁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골다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잠자다가 죽을까봐 음식을 더 먹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피라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잔치상을 역겹다는 듯이 바라보며
골대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고 또 다른 잔소리를 예상했습니다. 피라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 골다, 너를 보니 눈물이 나려고 하는구나.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어. 피부는 축 늘어지고 눈은 쑥 들어갔잖아. 아마 내가 말했던 그 병일 거야. 여기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어야 해. 마치 휴가 나온 시체 같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다 이모가 갑자기 피라를 쳐다보았는데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나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메마르고 아기에 찬 얼굴, 삐죽 내민 입술, 질투심으로 가득 찬 흐릿한 눈을 바라보며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여자가 깊이 불행한 여자이며 자신의 우울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다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그녀의 회색 드레스는 갑자기 그녀의 넓은 마음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옆 동네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라, 당신 눈을 오랫동안 거울처럼 바라봤는데 거기서 늙고 병든 폐허를 봤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당신 눈은 금이 간 거울이에요. 당신은 주변에서 병과 죽음만 보는군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낡은 외투처럼 당신의 노년과 우울함을 내게 입히려고 하지만 그건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다시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건강하고 살아있고 춤을 출 거예요. 그리고 당신, 시체를 보고 싶으면 공동묘지에나 가세요. 우리 축제를 망치지 말고요. 테이블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라는 분노에 질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무언가 중얼거리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골다 아주머니는 발뒤꿈치에서 먼지가 날릴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매일매일을 웃고 기뻐하며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거울의 교훈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못생겼다거나 멍청하다거나 아프다고 말할 때 의사에게 달려가거나 눈을 가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똑바로 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소리 내어 말하세요. 당신의 거울이 왜곡되었군요, 친구. 거울을 닫거나 비켜서세요.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흐릿한 시선이 아닌 사랑스럽고 정직한 당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7번째 규칙은 낯선 사람의 손입니다. 이 규칙은 사람이 가진 가장 신성한 것을 보호합니다. 바로 행동할 권리, 실수할 권리,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을 쌓을 권리입니다. 당신도 분명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심지어 주차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친절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시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고 눈을 굴리며 이런 독서를 내뱉습니다. 아, 그냥 내가 할게. 1시간 내내 낑낑대고 있잖아. 또는 내 손은 제대로 된 곳에 달린 게 아니구나. 이리 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낯선 사람의 손이 당신의 도구, 운전대, 냄비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손이 당신의 일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무가치함이라는 감정과 연결할까요? 당신이 주도권을 포기하는 그 순간 당신은 무언의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어. 그래, 나는 서툴러. 나는 빵을 자르거나 못을 박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내게는 더 잘해줄 보호자, 감독자가 필요해. 이 규칙은 매우 미묘하게 작용합니다. 원치 않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배려로 가장합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더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손에서 일을 빼앗아 갈 때 그들은 당신에게 너는 어리석은 어린아이고 나는 어른이고 똑똑해. 비켜서서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매번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어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된 무력감을 낳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망칠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낫지. 타인의 손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당신 삶의 운전대를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의 손은 당신 영혼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천천히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속도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실수이며
어떤 타인의 완벽한 결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일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손 치우세요. 또는 좀 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맙지만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이 과정이 저에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키기 위해 제가 아는 라자루스라는 시계 수리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자루스는 놀라운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손톱보다 작은 기계들을 수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작업에는 고요한 밝은 빛, 그리고 절대적인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라자루스에게는 예핌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예핌은 성격이 급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항상 어딘가로 서둘러 가고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핌은 종종 삼촌의 작업실에 들렀는데 겉으로는 무난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장사에서 거둔 빠른 성공을 자랑하고 늙은 삼촌에게 인생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자루스는 매우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고장난 궤종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보석 세공처럼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라자루스는 돋보기를 눈에 대고 가장 가는 핀셋을 들고 천천히 1mm씩 아주 작은 스프링을 제자리에 끼우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예핌은 그의 어깨 너머로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느린 속도가 예핌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콧방귀를 뀌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라자루스 삼촌, 언제까지 그렇게 꼼지락거릴 거예요? 늙어서 손이 떨리잖아요. 당신은 그 스프링을 10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리 주세요. 저는 눈도 밝고 손도 안정적이니 순식간에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예핌은 예의 없이 넓은 손바닥을 작업대 쪽으로 내밀며 장인의 손에서 핀셋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 회중시계 수리를 기다리며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죠. 라자루스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늙었다고? 라며 따지거나 최악의 경우 젊은이에게 패배를 인정하며 순순히 핀셋을 넘겨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자루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핀셋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핀셋을 벨벳 쿠션 위에 놓고 눈에서 돋보기를 떼어내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고 테이블에서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자, 해보게. 그는 침착하게 말하며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예핌, 해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핌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스프링 끼우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인데요. 아니, 라자루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에서는 스프링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야. 시계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내 손이 내 손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을 네가 맡아야 해. 앉아서 돋보기를 쓰고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일어나지 마. 하지만 명심해. 톱니바퀴 하나라도 부러뜨리면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이건 백장님의 시계야. 내 집값만큼이나 비싸다고. 예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고 도구를 집어드는 것과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복잡한 시계 장치, 수백 개의 톱니바퀴를 바라보며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 저는 시계 수리공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중얼거렸다.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면 내 작업대에서 손을 떼. 라자루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내 손은 늙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네 손은 너무 서두르고 있잖아. 서두름은 숙련의 적이야. 네가 만들지 않은 것은 절대 만지지 마. 예핌은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얼굴이 빨개진 채 조용히 구석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자루스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돋보기를 쓰고 5분 만에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너에게 주는 교훈이야. 묻지도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은 권력을 원하는 거지. 일을 원하는 게 아니야. 성공의 열매만 따먹으려 하고 내가 해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네 손만이 네 삶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는 유일한 손이야. 비록 서툴게 만들더라도 그건 내 흙이고 네 작품이야. 그걸 소중히 여겨. 우리는 이제 본질에 도달했어.
이 모든 기술, 침묵, 험담을 거부하는 것, 비난에 맞서는 것들은 모두 도구일 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망치라도 주인의 손이 두려움에 떨린다면 소용없지. 내면의 성전의 법칙을 기억해. 존경은 구걸할 수도 살 수도 소리쳐 요구할 수도 없어. 존경은 오직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와야 해. 네 마음속에 상처받기 쉬운 작은 사람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마치 짐승이 두려움을 느끼듯 그걸 알아챌 거야. 그들이 당신을 물어뜯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보이지 않는 표식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누구도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아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닌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왕이 누더기를 걸쳐도 그는 여전히 왕이다. 그의 등이 곱기 때문이지. 하인이 왕관을 써도 그는 여전히 하인이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기 때문이지.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실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독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지혜의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은 하늘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현관문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식탁에 앉힐지, 누구를 문턱에 남겨둘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창조물을 짓밟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